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상담이 거듭되는 동안 나는 거듭되는 동안 나는 그를 훨씬 더 잘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는 대학에서 역사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부모는 아주 엄격해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친구 집에서 외박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가 대학에 갈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는 마지막 관계가 깨지기 전에 벌어진 싸움에 대해서도 제법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는 술집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몇 잔 마시고 말다툼을 한 뒤 함께 사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에서 싸움은 물리적 충돌로 변했다. 그들은 강도를 더해가면서 서로를 미쳤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너무 세게 밀치는 바람에 내담자가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 내담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을 일으켜 집을 나갔다. 며칠 후 그는 남자친구가 없는 걸 확인하고 아파트로 돌아와 짐을 챙겨 나왔다. 둘의 관계는 그렇게 끝났다. 그의 성격 중 일부 요소가 이 충돌에 반응한 게 틀림없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불확실했다. 어쨌든 그는 남자친구의 폭행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1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동안 내 남자는 사람이 어떻게 폭력을 쓸 수 있는지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당신은 역사를 전공했어요. 인간이 과거에 저지른 무섭고 잔악한 행위에 관해 분명히 읽어봤을 텐데 뉴스도 보고 말이죠. 그는 사실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대학에서 뭘 배웠나요? 인간의 공격성이 엄연한 사실이고 아주 보편적이라고 가르치지 않던가요? 그가 말했다. 책에서 읽긴 했죠. 하지만 대학에서 배운 건 다 구석에 밀쳐두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안났어요.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특히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더욱 놀라웠다. 어렸을 때 나는 사람들이 선하다고 믿었어요. 부모님이 어른들은 천사라고 가르쳤거든요. 내가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어른들은 절대로 나쁜 짓이나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가 대답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나와 형제들에게 어른들은 진짜 신을 모시는 천사이고 그래서 선하다고 가르쳤어요. 내가 말했다. 그 말을 믿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믿었다고 대답했다. 첫째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고, 둘째는 부모가 완강했으며, 셋째는 물론 위안이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에게 이 순진함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순진함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유치한 꿈을 품고 있기에는 나이도 있었고 머리도 굵었다. 우리는 20세기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무차별 총격과 테러 사건들을 짚어보았다. 나는 그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보고 자신이 분노와 적대감을 느낀 사건들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내담자는 자신에게는 그런 감정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발생 원인에 관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책을 그에게 줬다.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폴란드에서 평범한 남성들이 어떻게 야만적인 학살자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연구한 책이다. 그 책을 읽다 보면 몸서리가 쳐진다는 것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그야말로 정색을 하고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내담자와 그의 지인들 역시 똑같은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충고했다. 그도 어른이 될 때가 되었다. 이쯤에 우리 둘 사이에는 이미 굳건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 상태였다. 내담자는 장밋빛 세계관 때문에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일주일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내담자는 책을 다 읽고 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제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더 현명해 보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한쪽으로 밀쳐놓는 대신에 자신의 일부로 흡수했을 때 더 이상 헤드라이트에 갇힌 사슴 같은 표정을 짓지 않으며 이제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의에 찬 사람이 된다. 다음으로 나는 내담자에게 1936년 일본이 중국에서 저지른 잔혹 행위를 다룬 난징간 강간을 권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자살했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책이다. 내담자가 그 책을 다 읽은 뒤 우리는 얘기를 나눴다.
그는 더 슬프지만 현명해 보였다. 하지만 밤에 찾아오는 증상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어른은 다 천사라는 말, 아기에 관한 지식은 구석으로 밀쳐뒀다는 주장, 설명할 수 없는 경련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내 머릿속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래전에 나는 히스테리 간질을 앓는 여성 환자를 만났다. 히스테리 간질이란 심리적인 문제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프로이트 히스테리다. 그녀는 중서부 시골에서 빅토리아 시대를 연상케 하는 기독교 근본주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 성장했다. 그녀는 내 상담실에서 한번 발작을 일으켰다. 완전한 대발작이었지만 나는 동요하지 않고 몇 분 동안 눈을 뒤집은 채 격하게 몸부림치고 뒹구는 그녀를 태연하게 지켜보았다. 나는 걱정하거나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고 심리적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생각했다. 자, 흥분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건 분명 히스테리성 경련일 테니. 나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가 발작을 그치고 멍한 표정으로 다시 앉았을 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의 발작은 누구라도 믿을 만큼 진짜 같았지만 나는 거기에 물리적으로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이다. 과거에 비슷한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정신병원에 실려 갈 뻔했다. 또한 정신병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을 뻔한 적도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발작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몇 차례 나눴다. 나는 그녀의 간지를 믿지 않는다고. 본인에게는 정말 진짜 같겠지만 나는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심리적 증상을 신체화, 즉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프로이트는 그런 신체화가 종종 상징성을 띈다고 말했다. 정신적 트라우마가 신체적 무능력이나 기이함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히스테리 간질은 성에 대한 무지와 양가 감정, 어린애 같은 미성숙,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놀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였다. 우리는 상담을 통해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녀는 우둔하기는커녕 오히려 현명한 편이었다. 발작은 끝이 났다. 발작만큼 위험했던 드라마와 함께. 더욱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정신병원행을 피하고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다. 어쨌든 그때 단 한 번의 치료 경험으로 나는 프로이트 히스테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내담자도 그녀와 비슷한 신체화 장애를 앓고 있다고 가정하기 시작했다. 그의 증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마지막 관계의 종지부를 찍은 싸움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그의 이상한 동작이 그 사건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 게다가 그는 구획가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건들을 마음 한구석에 밀쳐두고 다시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체면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구획가에 능한 사람은 체면에 아주 잘 걸리며 과거의 신체화 장애를 치료하는 데 체면이 꽤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체면으로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환자들은 주로 성적인 것, 연극적인 것, 극적인 것에 집착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유명 상류층 인사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담자에게 체면을 시도하기로 했다. 당시에 나는 이완 유도 기법을 주로 사용했다. 내담자를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힌 다음 호흡과 이완에 집중하면서 생각의 초점을 먼저 발바닥에 맞춘 뒤 천천히 다리와 몸통으로 이동하고 두 팔을 잠깐 거친 뒤 정수리에 이르게 했다. 그렇게 7, 8분 동안 이완을 유도한 뒤 나는 10에서 1까지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한두 숫자마다 긴장을 풀라고 말했다. 이 기법은 격앙, 불안, 불면증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치료했다. 세면도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추가로 이완 상태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체면의 효과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크다. 그런 이유로 무대 공연자가 관객에게 체면을 걸 때에는 20명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몇 가지 체면 암시로 시험해 본 뒤 확실하게 반응하는 몇 사람만 남겨두고 모두 자리로 돌려보낸다. 나는 그에게 지금 체면을 걸려고 하는데 남자친구와 싸운 그날 밤에 대해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밤중에 취하는 동작이 그 사건과 관련되었을지 모른다고 넌지시 얘기했다. 체면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한 다음
본인 의사에 따라 거부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요구하면 즉시 체면을 중단할 수 있으며 다 끝났을 때는 모든 걸 기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료에 동의했고 체면이 시작되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의자 팔걸이나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가장 편한 곳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눈을 감으세요.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 뒤 자기 안으로 돌아와 본인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이제 내뱉으세요. 이제 당신의 몸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허벅지로 아랫다리로 발로 갑니다. 두 발을 바닥에 꼭 붙이세요. 발가락에 집중하세요. 발바닥, 발목에 집중하세요. 숨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깊이 쉬세요. 발에서 모든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계속해서 숨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깊이 쉬세요. 종아리에 집중하시고 정강이에 집중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몸 전체를 도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발을 지나기도 전에 그는 깊은 체면 상태에 빠졌다. 그의 머리가 축 늘어졌다. 나는 내 소리가 들리느냐고 물었다. 그가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나는 머리를 넘기고 그의 입 근처에 귀를 댔다. 그에게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고 묻자 그는 상담실이요라고 대답했다. 이제 됐다. 내가 말했다. 자, 이제 아파트에서 나가기 전에 남자친구와 싸웠던 때로 돌아가 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자 그가 말했다. 우린 방금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둘 다 술을 마셨어요. 술집에서 돈 문제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싸웠어요. 둘 다 화가 났어요. 우린 걸어서 아파트 문을 통과했어요. 저기요. 그는 힘 빠진 말로 어렴풋이 가리키는 동작을 했다. 눈꺼풀이 4분의 3쯤 덮인 가운데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니 그는 램수면에 빠진 상태였다. 난 그를 보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우린 거실로 가고 있었어요. 난 그를 밀었고 그도 나를 밀었어요. 나는 다시 그를 밀었죠. 다시 그가 나를 미는 바람에 난 커피 테이블 위로 넘어지고 바닥으로 굴렀어요. 그는 스탠드 조명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렇게 적의에 찬 표정은 본 적이 없었어요. 난 몸을 공처럼 말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를 보호하려고요. 내 남자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천천히 말했고 말하는 내내 마치 아파트를 상상하면서 그 장소를 가리키듯이 어색하고 미세한 손짓을 했다. 기이하게도 그가 실시간으로 그 일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계를 보았다. 설명, 준비, 유한, 느린 이야기에 예약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내가 말했다. 자,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준비가 되고 편안해지면 눈을 뜨고 깨어나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머리는 여전히 축 처져 있었고 눈동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솔직히 걱정스러웠다. 마지막에 체면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내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행히 그가 그날의 마지막 내담자였다. 그렇다면 깊은 체면 상태에서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지게 해보자. 어쩌면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할지 모른다. 계속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야기를 마쳤을 때 돌아오게 하면 된다. 나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이모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한 뒤 되돌아와서 내담자 옆에 다시 앉았다. 내가 물었다. 그런 다음 어떻게 됐지요? 그가 대답했다. 그의 얼굴, 난 그런 표정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나의 남자친구가 나를 해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심지어 다 큰 성인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어 하다니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실제로 깨달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이어갔다. 난 누운 상태로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달아났어요. 그는 거실에서 현관으로 문 밖으로 쫓아왔어요. 내가 더 빨라서 그를 따돌릴 수 있었죠. 새벽 4시라 아직 어두웠어요. 난 무서워서 멀찍이 달아나 자동차 뒤에 숨었어요. 그는 나를 찾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날 찾더니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이 무렵 내담자는 소리내어 흐느끼고 있었다. 그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어머니 집으로 가서 며칠 머물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나를 죽였을 수도 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그러려고 했어요. 그 일을 떠올리려면 참을 수가 없어서 머리에서 지우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찾아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대답했다. 그에게 물었다. 지금 여기가 상담실이고 당신이 늘 앉아있던 의자에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나요?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주 잘했어요. 끝까지 해내다니 정말 용감했어요. 이제 눈을 뜰 준비가 됐나요?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서두르지 마세요. 준비가 되었을 때 잠에서 천천히 깨어나세요. 긴장이 풀리고 편안할 겁니다. 방금 내게 말한 것, 여기서 일어난 일이 전부 기억날 겁니다. 내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가 눈을 떴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그는 우리가 맨 처음 체면에 대해 의논한 것을 포함하여 그날 오후의 사건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나는 그의 이모를 불러서 그가 힘든 상담을 했으니 집에 가서 쉬게 하고 곁에서 돌봐주라고 말했다. 어른들은 천사가 아니며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치고 싶어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담자는 이 사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울타리에 갇혀 있었고 부모에게 기만당했으며 스스로 진실을 구획하고 외면했다. 그의 존재를 이루고 있던 그런 불분명한 요소들은 일종의 방해물이 되어 의도적인 가해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런 의도가 속한 더 포괄적인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그는 남자친구와 싸울 때 취했던 바로 그 방어적인 행동을 재현하게 되었다. 다음 주엔 내담자는 상담실에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맙소사, 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지난번에 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간 매우 화가 나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상담하러 오거나 심지어 내게 연락하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가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 상담을 한 다음 날 시내 레스토랑에서 앤 남자친구를 봤어요. 지독한 우연의 일치였다. 몸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진정되더군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죠? 이번 주에 경련이 한 번만 왔어요. 그것도 몇 분 만에 끝났어요. 잘 됐군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다행입니다. 뭐가 바뀐 것 같으세요? 그렇게 싸울 때 나는 충격에 빠뜨린 건 우리 미래에 대한 충돌이 아니었어요. 밀치고 넘어뜨리고 했던 물리적 충돌도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해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죠. 그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표정이 정말로 무서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그에게 체면을 다시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당신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싶군요. 그의 동의하에 체면이 시작됐다. 그는 이번에도 쉽게 체면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용을 압축해서 이야기했다. 지난번에 90분이 걸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15분 만에 이야기를 끝냈다. 그는 중요한 것들만 뽑아냈다. 자신이 위험에 처했더니 누군가 그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방해했다는 사실, 세계에서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악마도 살고 있다는 사실, 내가 체면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자 이번에는 거의 바로 눈을 떴다. 그는 차분했고 의식이 또렷했다. 내담자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다음 주에 그는 문제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련이 사라지고 인간이 흠 한 점 없이 선하다는 믿음도 사라졌다. 부쩍 성숙해진 그는 자신이 겪은 경험의 진실뿐 아니라 세계의 본성도 두려움 없이 마주했다. 멋진 일이었다. 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자 오랜 고통이 사라졌다. 이제 그는 주변에 널리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대학에서 배웠지만 인정하기 거부했던 진실이 더 이상 극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그를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뒤늦게 알게 된 진실을 자신의 인격, 앞으로 그의 행동을 인도할 지도에 포함시키고 그를 사로잡았던 귀신과 결별했다. 이해되지 않은 저기. 이번에 소개할 내담자는 대학 신입생 시절에 심하게 따돌림을 당한 젊은이다. 맨 처음 나를 보러 왔을 때 그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다량의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내 책상 앞에 놓인 의자에 앉은 젊은이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기계적으로 머리와 어깨를 이리저리 비틀었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형태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눈앞에서 어떤 기하학적 그림을 지각하고 그걸 조작해 없애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런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나는 몇 달 동안 상담을 진행하면서 예전보다 더 체계적인 방식을 도입했으며 그와 소통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개발했다. 새로운 방식을 막 적용했을 때 이 젊은이는 조금밖에 소통하지 못했지만 시작으로는 충분했다. 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이 그에게 호감을 보였지만 그는 그녀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학생은 앙심을 품고 그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여학생은 그의 성적 버릇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몇몇 남성 친구를 부추겨서 학교에서 그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 또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등하굣길에 그를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모욕했다.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부모는 학교에 알렸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가 막 사귀게 된 친구들은 갈수록 커지는 또래 압력 때문에 그를 피하거나 외면했다. 그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이 이상해질수록 따돌림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젊은이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힘들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요청했다. 그가 의도치 않게 놓이게 된 상황에서 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퇴짜 맞은 여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이 이야기를 말하고 쓸 수 있도록 지도했다. 정확히 말하면 글로 먼저 쓴 다음 말하게 했다. 나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온라인 글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내담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고 권했다. 집에서 혼자 하기에는 그의 동기부여 체계와 사고 능력이 너무 송산된 상태라 내 상담실에서 글을 쓰게 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 글을 앉히고 프로그램 양식에 있는 질문을 하나씩 읽은 뒤 답변을 적고 그 답변을 소리내어 읽게 했다. 그가 쓴 것이 이해되지 않거나 더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곧바로 글을 수정하고 다시 읽게 했다. 이 글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자기 인생을 주요 시기로 나눠야 한다. 자기 이름으로 된 자서전에 특정 단위 또는 주제에 따라 장이나 절을 세우는 것이다. 가령 작성자는 2살의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등으로 자기 인생을 나눌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작성자는 다른 사람과의 다양한 관계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분류하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과거를 세분화하고 나면 프로그램은 시기별로 가장 핵심 경험을 묻는다. 이때 작성자는 좋든 나쁘든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기억해내야 한다. 명백히 사람들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은 불안, 분노, 조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기억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을 기억해내고 깊이 생각하기를 대체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내담자는 살아온 인생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기들로 구분했고, 그런 뒤 각 시기를 규정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핵심 사건을 모두 떠올렸다. 다음으로 그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어떤 일은 왜 잘 되었고, 어떤 일은 왜 그토록 엉망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려 했다. 특히 과거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 다른 사람들의 동기,
시간과 장소의 특징을 면밀하게 평가했다. 또한 그 사건들이 좋든 나쁘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또는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따져보았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과거의 경험들이 인지와 행동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며 내담자의 자서전을 업데이트한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학년에 따라 세분화했다. 유치원에서 출발해 의무교육을 거치는 동안 그는 점점 더 조리 있게 말했다. 지난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글을 쓰고 쓴 글을 읽고 내 질문에 답하면서 그는 점점 더 자세하게 대답하고 자신의 답을 더 깊이 있게 이해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서로에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성인의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적의와 악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순진했다. 정작 자신은 정반대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그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선하다고 믿었다. 파괴 동기, 잔인성, 상해 욕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우리는 내담자의 인생을 답사하면서 여학생이 그에게 가한 모든 고통을 특히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녀의 동기를 조리 있게 설명할 정도로 생각이 정교해졌다. 그녀는 퇴짜를 맞아 상처받았고 부끄러웠으며 화가 났다. 그는 자신의 거절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또는 일반적으로 거절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잘 몰랐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학교에서 너무 심하게 모욕당하고 있었는데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학교 측에 문제를 알릴 수도 있었다. 처음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여학생을 직접 만나 사람들 앞에서 그만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다. 학교 친구들에게 그가 단지 데이트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그녀가 그의 거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말을 지어내 복수하는 거라고 알릴 수도 있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녀를 괴롭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었다. 어떤 방법도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으며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대학에서 보낸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는 동안 내담자의 정신병적 증상은 몰라보게 호전되었다. 상담을 거듭할수록 말과 생각이 명석해졌다. 이상한 행동들도 멈췄다. 그는 여름 계절학기에 등록해서 남은 수업을 해결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회복이었다. 현대성을 현실로 사람들은 종종 앞에 놓인 것에 대해 노심초사하며 걱정한다.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동시에 그 길을 조사 과정에서도 걱정을 한다. 줄지어 늘어선 걱정거리에 종종 저도 모르게 심각해지기도 한다. 직장에서 겪는 골치 아픈 문제, 연인이나 친구 간의 문제, 경제적, 물질적인 생존과 관련된 문제, 한 가지 걱정거리에도 결정해야 할 일은 여럿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어떤 서로 처리해야 하지?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나?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선택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자발적인 의지다. 이때 의지를 마비시키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반면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하기는 힘들고 부담스럽다. 이는 반사적, 습관적 경로를 따라 생각 없이 돌진하는 자동적인 과정과 다르다. 우리 자신은 모종의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과거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스프링이 톱니바퀴를 돌리고 톱니바퀴가 바늘을 돌려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아니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미래를 마주본다. 우리는 미지의 잠재성을 마주하고 현재 곧이어 과거가 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다.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지금의 세계를 만든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 어쩌면 존재 그 자체의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는 다양한 전망, 여러 개 있을 법한 현실과 대면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 복수의 가능성을 하나의 현실로 압축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를 가능한 것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든다. 이때 가장 근원적인 수수께끼가 등장한다. 우리가 직면하는 그 잠재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처음에는 상상에 불과했던 것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드는 우리의 희한한 능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이 능력과 함께 똑같이 중요한 능력이 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조차 거의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능력까지 갖춘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말이다. 복수의 미래를 하나의 현실로 바꾸는데 우리의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선택의 도덕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마음,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마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을 똑바로 마주보겠다는 마음, 자발적이고 용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에 기초한 행동이 앞으로 존재할 것을 모든 면에서 더 좋게 만든다. 반면에 회피, 분개, 복수심, 상해 욕구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 가장 깊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가 마주한 잠재성으로부터 무서운 현실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좋은 현실이 나온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아직 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을 때도 괴로움을 느낀다. 이런 경험은 보편적이다. 비윤리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저질렀거나 행동해야 할 때 하지 않았다면 새벽 4시에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 피할 수 없는 양심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만일 우리가 모든 가치를 직접 만들어내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지배한다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후회, 슬픔, 수치로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아무리 정신병적인 사람이라도 입에 발린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포장하려 한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악당도 자신의 악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는다. 책임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비윤리적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여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좋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좋은 결정을 내린 사람이면 그 결정에서 나올지 모를 이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정직하게 자발적으로 노동을 했다면 그 결실을 획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런 판단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해 보인다. 마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어떤 보편적인 힘이 작용하는 듯하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자기 자신과 타인, 아이와 어른을 모두 포함하여 사람은 누구나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선택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에 반대하며 개인의 행동, 자유의지, 책임을 부정한다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구원의 말씀. 쌍을 이루는 두 개념을 더 깊이 살펴보자. 첫째, 우리는 모두 창조 그 자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 선택의 도덕성이 그 창조물의 품질을 결정한다. 이 두 개념은 우리의 사적, 공적 관계에 무수히 반영된다. 또한 우리 문화의 근저에 놓인 이야기들 속에 요약된 형태로 담겨 있다.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형이상학적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그 이야기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통해 우리의 기본적인 행동 패턴을 중류하여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지형을 탐구하는 지도의 제작자이자 지리학자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경로 설계자, 항해자, 탐험가이기도 하다.
우리는 출발지, 즉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서 있던 장소를 기억한다. 우리는 과거에 만난 함정과 성공을 떠올리는 능력을 발휘해 함정을 피하고 성공을 재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길, 현재 있는 곳, 나아가는 방향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인과적 구조로 요약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최대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알아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요점만 전달하는 사람에게 빠진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그들에게서 배운다. 그런 정보는 우리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이 매혹적이다. 우리는 먼저 세상에 온 사람들의 경험담에 귀 기울이고 그로부터 지혜를 얻어낸다. 그땐 그렇게 살았어. 그때 우린 이런 이유로 원했어. 우린 이런 미래를 그렸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실행했어. 가끔은 성공하고 목표를 달성했어.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았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이렇게 일어났고 이렇게 경로에서 벗어나 실수를 하고 비극을 만났어. 그리고 이렇게 세계를 복구했어. 그 중에서 영웅이 미지의 것과 싸우는 이야기나 질서가 붕괴되고 혼돈이 되살아난 뒤 다시 인도적인 사회가 확립되는 이야기처럼 일반성이 높은 것에는 특별한 가치가 부여된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말하고 또 열심히 듣는 광경은 그야말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좋든 나쁘든 서양에서 가장 근원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들은 성경 문헌이 있다. 고대의 영향력 있는 책들을 집대성한 이 문헌은 하나님 그분으로 시작된다.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등장한 하나님은 혼돈에 맞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질서를 창조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윤정쌤. 윤정님. 영지쌤 안 계세요? 영지쌤 안 하신다 하셨어. 특히. 이 혼돈, 공허, 흑암, 물은 히브리어 성경 구절 토후와 보후를 번역한 것이다. 이 말은 토후와 보후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토후는 단순히 무정형, 형체 없음보다 훨씬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버려진 것, 헛된 마음, 사막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단어는 깊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테옵과 관련되어 있다. 테옵은 10년을 의미하며 앞서 소개한 신 티아마트와도 관련이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창세 설화 에누 마엘리시에서 티아마트는 애인인 아프스와 함께 세계를 창조한 위대한 어머니 여신 용물이었다. 창세기에 따르면 태초에 어떤 잠재성이 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대양처럼 깊은 심연과 관련이 있지만 또한 사막, 용, 모성, 가, 무장재, 공허, 무정형, 어둠과도 관계가 있다. 이들은 모두 그 형체 없는 어떤 것에 최초의 질서 있는 개념적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시적, 은유적 표현을 시도한 것이다. 심연은 무서운 것, 지구의 끝에 있는 것, 인간의 죽음과 나약함을 숙고할 때 응시하게 되는 것, 희망을 집어삼키는 것이다. 물은 깊이이자 생명의 원천이다. 사막은 포기, 고립, 외로움의 장소이며 더 나아가 압제의 땅과 약속의 땅 사이에 놓인 텅 빈 공간이다. 용은 원래 부족과 마을의 경계에 넘어 우거진 숲에 영원히 잠복해 있는 포식자를 상징하는 고대의 이미지다. 그것은 또한 깊은 바다에 숨어 있는 리워 야단이다. 하나님에게는 가능성과 공허에 직면할 때 그분을 돕거나 그분이 의지하는 어떤 속성 또 하나의 인격, 기능, 수단이 있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말씀이지만 종교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분명 말하는 능력이 있다. 창세기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한다. 모든 날의 신의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한다. 7일에 걸친 천지 창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느님은 그분 자신, 그분의 창조행위, 최초의 창조물을 보여준 직후에 인간을 창조한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즉식성 외에도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는 점이다. 둘째,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점이다. 이 창조 행위는 창세기 1장 27절에 2번 언급된다. 남녀 모두를 똑같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니 매우 현대적이면서 평등주의적이다. 셋째, 창조한 인간이 다른 창조물처럼 보시기에 좋았다는 점이다. 이 역시 놀랍다. 여기에 묘사된 대로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중요한 것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인간이 신과 유사한 운명, 불가피성 또는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다. 어떤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 신이 사용하는 도구는 말씀, 곧 진리의 말이다. 하지만 말씀이 있으려면 모든 두려움이 잠재해 있는 미지의 가능성과 대면할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때 비로소 현실이 생겨난다. 그리고 진리와 용기는 최종적으로 사랑이라는 더 큰 원리에 포섭되어야 한다. 사랑은 그 모든 취약함, 가혹함, 배신에도 불구하고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지향하는 마음이다. 이상적인 신은 진리, 용기, 사랑의 조합이며 그 조합이 개인의 마음에 들어와 활동할 때 미래의 잠재성을 거머쥐고 최고의 현실을 만들 수 있다.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곤란한 상황이 부딪히면 겁쟁이처럼 두려움에 떨며 비굴해지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 사랑하는 딸에게 세상은 속임수로 돌아가니 편법을 적극 사용하는 걸 높이 사고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 또한 자신이 아끼는 이에게 아픔, 고통, 상해, 재앙을 일으키고자 하는 욕망과 저기로 세상의 존재들을 대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 인간은 선한 길과 악한 길의 차이를 알고 있으며 선과 악의 존재를 믿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창조한 것이 보기에 좋았다는 신의 말에는 그분의 창조 행위에 진리, 용기, 사랑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는 보편적 윤리가 함축되어 있다. 창조 행위를 통해 가능성의 영역에서 출현하는 모든 것은 그 창조의 동기가 좋은 한에서는 반드시 좋다. 나는 모든 철학과 종교를 살펴봐도 다음 주장보다 더 대범한 주장은 없다고 믿는다. 믿고 행동하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훨씬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장이 있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인데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인생을 완성하고 더 나아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을 발견할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심코 하는 말이 아니다. 천진한 말이 아니다. 불로소득이나 선물을 요구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 소원이나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로 구함의 문제다. 소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남김없이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실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나니 라며 억울해하는 어린애처럼 굴면 안 된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건 미처 끝내지 못한 것으로 돌아가 이제 그걸 끝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뜻이다. 또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안다는 뜻이다.
그것은 신에게서 나올 만한 것이어야 한다. 달리 구할 수 있다면 왜 신에게 구하겠는가?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요. 뒤에 한 장 반 남았는데 마저 요, 하세요. 요까지 하면 10의 법칙 하는데 요까지만 할게요. 10의 법칙 전까지. 혹시 나가셔야 되면 사진 먼저 찍고요. 할까요? 중간에 사진 찍고. 네. 자, 준비하시고요. 여기 아, 진짜 나왔네. 나오셨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네.